자, 18년 문제 가보겠습니다. 18년에도 일부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채점은 조금 잘해줬던 것 같고. 자, 사례 1번은 이제 당시 나름 유명한 판례였던 거고. 변호사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사실은 쟁점이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쟁점이 먼저 있고, 그 아래 가서 가산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세법학적으로는 가산세에 대한 쟁점이 훨씬 더 높은 주제였어요. 저도 그때 모의고사에 이런 거 만들고 했을 때 가산세만 주제로 해서 문제를 냈었는데, 그 이유가 세법학에서는 이 문제는 순수하게 거의 가산세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있었는데 파산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파산관제인의 보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법무법인에 속했을 때는 사실은 또 다른 쟁점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여러분 올해 시험 우리 공부했을 때 요거 기억나나요? 법무법인의 매출 누락이 있는 거냐 아니냐의 이슈가 있었던 거죠. 네, 요 문제는 그건 아니고, 법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돼 있고 법무법인이 계약자였으면 매출 누락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개로 하고, 그런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금액이 꽤 컸어요. 여긴 금액이 따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20억 정도를 5년 동안 받았습니다. 2014년 2월 과세관청은 해당 소득이 기타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갑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배째라고 했던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보내요. 너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기타 소득인 걸 입증해라. 그때는요, 배째는 사람도 많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가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테크니컬한 건데, 왜냐면 과세 해명 자료 통지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입증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내가 입증할게 라고 해서 과세한 거예요. 너 사업소득이다. 그리고 부가제척 기간 안에 종합소득 부가 처분하면서 가산세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소득 구분에 오류가 있을 뿐이죠. 이런 경우는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요 근래 판례도 있었던 거죠. 한편 과세관청은 2002년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변호사이면서 파산관제인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해를 표명했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이 이런 질의회신을 준 거 있잖아요. 갑에게 준 거예요? 갑 이전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갑 이전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갑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신의성실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자, 파산 관제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힌 바가 없대요. 만약에 이 지문이 뒤에 한 편이 없다 라고 하면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뒤에 한 편이 분명히 있죠? 무슨 얘기예요? 견해 대립이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지 못할까 봐 혹시나 해서 또한 세법 해석상으로 파산 관제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파산 관제인 보수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우리가 실무 관행에서도 지금 많이 쓰는 건데요. 어떤 누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무에서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도 요즘에 아예 부과하지 않아요. 견해 대립이 없을 수도 있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강사료를 매달 받는데 난 기타 소득이다 주장해서 신고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낼 수 있어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걷지 않아요. 이거 실무 관행입니다. 사실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왜 견해 대립이 있어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아닙니까? 계속 반복이 어디냐?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사실 그게 대립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이 뭔데 너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
자, 물음은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는 가산세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와 법적 성격. 자, 그러면 법조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법조문 조금 이따 볼게요. 지금 볼게요. 가산세부가 47조 가보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에 가보면. 자,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이법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나오죠.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그러면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법적 성격이라는 문제가 나왔냐면, 이게 사실 유사하긴 유사하잖아요. 유사하긴 한데 이 법적 성격이 쟁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조세 벌이냐, 과태료냐, 세금이냐, 이거예요. 가산세가 벌이냐,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과태료냐, 아니면 가산세도 세금이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요? 세금은 세금이다. 근데 조세 벌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중처벌 논란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난 가산세도 냈는데 왜 조세범 처벌에 따라 구속까지 될 수 있느냐.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도 또 구분이 필요해요. 과태료는 금전상 제재일 뿐이죠. 행정 질서 위반이야. 그래서 과태료는요, 질서범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질서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조세범 처벌법 공부하셨었잖아요. 거기서 과태료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질서범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과태료 규정이 질서범이기 때문에 가산세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게 뭐냐면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이런 거 안 따져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감면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에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된 건. 그래서 예전에 50%의 과태료를 물렸단 말이에요. 그럼 50% 내고 거기에 소득세 내고 본세 내고 가산세 부정으로 40% 때려 맞고 납부불성시 내고 나면은 매출 10억 누락인데 한 13억 나오는 거 봤어요. 13억.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세금이 원래 내야 되는 돈보다 많아지는 건 진짜 지나친 게 아닌가. 번 돈보다도 많아지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이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100% 룰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있잖아요. 요거는 가산세로 옮겨갔다고요.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산세 규정으로 옮겨간 게 감면도 해주고 싶고 이제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과태료 치고는.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논문 보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과연 가산세 성격이 뭐냐. 그죠? 세금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본세가 줄면 가산세도 같이 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종성이 일부 있죠. 그 부종성이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신고불성실, 납부불소실. 이런 건 부종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불복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세금 그 자체면 본세하고 합쳐서 불복이지 따로따로 쟁점을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성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게 법적으로 쟁점은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놈이 뭐냐? 요놈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과태료 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조세 벌이라는 주장도 있고 별도의 세금이라는 주장도 있고 각종의 주장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는요. 조세 심판으로 가지 않아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해서 바로 행정법으로 갑니다. 실제. 아예 대상도 아니야. 불복의 대상도 아니야.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하지만 과태료를 조세 벌로 한다면 형사법원에 가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세범 처벌은 형법으로 가는 거예요. 형법으로. 근데 가산세는 어디로 가요? 조세 심판으로 갈 수 있죠. 행정법은 거치기 전에 반드시 이게 세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 관할이냐 이런 거 정할 때도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떤 거냐. 이런 게 기본적인 법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설은 뭡니까? 행정 질서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무 위반한 자. 그렇지만 세금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런 맥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은 뜻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암기충이죠. 그냥 쓰면 되죠. 대충 쓰시면 돼요. 의의는요.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부과요건이 법에 따로 있고 그에 따라서 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겁니다. 예,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말 들어라라는 거죠. 말 안 들으면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겁니다. 법적 성격. 왜 의의와 법적 성격이 좀 다른지 이해하시겠어요? 의의라는 건 가산세 그 자체를 얘기해요. 왜 내느냐 이거예요. 의의. 의의에 더 가까운 말은 뭐예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지. 취지와 의의가 상당히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자에서 의의를 써라. 잘 모르면 취지를 쓰셔도 돼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그러나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성격이란 말이 있습니까? 성격? 성격이란 말이 캐릭터라는 얘기예요. 캐릭터.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놈 같기도 하고 요놈 같기도 하고 요놈 같기도 하니까 성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가산세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대단히 많은 세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함께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성격이란 말은 얘를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도 친구 만났을 때 제 성격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소개받는데 야 쟤는 성격이 어때? 이러냐. 저 어떠래? 어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체가 성격이 어떠네? 뭐 이런 거잖아요. 쟤 이상해? 뭐야 하는지. 쟤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쟤 좀 사쿠라 같아. 짭이야. 뭐 이렇게 모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캐릭터의 성격.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물음을 잘 읽을 수 있느냐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의나 취지.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의의 및 취지라고 썼으면 의의 따로 쓰고 취지 따로 쓰셔도 되는데 묶어서 쓰셔도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로따로 쓰셔도 되는데 묶어서 쓰셔도 되는 거고 성격이라는 말 앞에 게다가 뭘 붙였어요? 법적 성격을 붙였죠? 그 법에서 보기에 각기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사실은 그 말까지 쓰면 100점인 거예요. 과태료설, 그렇죠? 질서벌적 성격 뭐 이런 거 다 쓰면 100점인데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납세무자에 부여된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 행정질서벌의 조세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서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이고 실질은 본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벌을 내리는 겁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리적이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벌은요. 형벌 있잖아요. 형벌적 성격이 있으면요. 다 깎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깎아줄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 세금하고 또 달라요. 더 심해. 가산세는 형사사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깎아주는 게 많은 거야. 기본적으로 깎아준다는 게. 세금 안 내면 여러분들 많이 붙잖아요. 형벌로 넘어. 이게 과태료가 형벌로 넘어가잖아요. 땡큐야 땡큐. 과태료 규정이 형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세금 많이 줄어. 많이. 과태료는 깎아주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깎아줄 수 있어. 그럼 판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 세금을 안 내. 근데 형벌을 살아야 돼. 그럼 깎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세금을 안 내. 근데 이거 형벌을 살아요. 구속돼 있어야 돼.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좀 깎아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는데 형사로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잘하면은 이게 막 되는 건 아니고 넘어가면은 세금이 한 10%도 안 나와. 왠 줄 알아요? 과태료로 20억 나왔어. 20억? 너무 많네? 딱 그랬어. 판사님 보시기에 야 이거 현금 영수증 발급 위반 20억이야? 형사사건은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럼 벌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벌금 20억이면 얘는 못 내면은 구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 3년까지 살 수 있어. 야, 이 사람 능력도 없어. 재산 자기가 이제 가서 얘기한다고요. 단지 전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판사님 보시기 20억이 없다고, 그럼 돈 없다고 굳이 이렇게 3년 동안 학교를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좀 깎아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지금 국세징수법에 이상한 거 하나 가져왔잖아요. 세금 안 내면 구류 조치하잖아요. 여러분 다 유해생이라서 관심이 없나요? 징수법에 올해 들어온 게 있어. 세금 안 내면 학교 가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거 불만 가진 사람들 되게 많아. 세금 안 냈다고 학교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자범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많다 이거. 지금 왜 이런 얘기 들으신지 좀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법적 성격을 왜 따로 물어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단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이 있다 이거야. 그게 책에 그냥 단순하게 있어서 그런 것 뿐이고요. 자, 물음 2번 가볼게요. 감면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감면 사유라는 게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자, 조문 잠깐 봐요. 자, 교재 45페이지 가산세 감면 등이라고 돼 있죠. 법조문 제목이 감면 등입니다. 그리고 48조에 가보면요. 1항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죠. 1항에. 그리고 2항에는 감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우리가 강학상 어떻게 표현하기도 합니까? 면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항을 일부 감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 아, 감면이니까 깎아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1항의 내용을 나는 안 쓰겠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하는 거, 이건 면제지 감면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범위를 스스로 축소시켜서 쓰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법조문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감면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면이라는 말은 넓게 해석해서 여기에서는 면제 또는 일부 감면 이 두 개를 다 합친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쓰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법조문의 제목에 근거해서 물음을 많이 내요. 항상. 법조문의 제목에 근거해서 교수님은 근거를 여러분이 보는 책, 제 책을 포함하여 모든 책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책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국세법령정보센터와 그 안에 있는 판례만 가지고 내는 거예요. 법조문 제목에서 많이 따온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 책에 그 법조문을 일일이 넣으면서 제목을 같이 넣었었잖아요. 그 제목의 형태를 보라는 거예요. 형태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게 많이 녹아있어요. 그냥 참고로 저 뒤에 가서 하나 구경해 볼까요? 어차피 오늘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62페이지 잠깐 볼래요? 62페이지. 부가세인데요. 2018년에 부가세 범위를 이상하게 쓴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따 얘기할 텐데 물음 1을 매입세 공제하고 관계없이 뭐 간주공급 쓰고 뭐 이런 친구들도 많았대요. 근데 한번 봐요. 물음 맨 위에 문제. 세무법인 A의 고객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아니며 고객 병은 갑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다. 본인이 세무법인 A의 소속 세무사라고 가정하고 갑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관련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납부세액이에요.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37조 이하가 납부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조문에 가보면. 그러니까 37조 이하만 물어보겠다라고 명확하게 준 거예요. 뒤에 나오는 물음이 다 37조 이하예요. 이하. 근데 37조 위에 공급에 대해서 자기 혼자 막 쓰고 있다?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를 제한해서 이렇게 조문의 제목을 가지고 응용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좀 하세요. 자, 어쨌든 감면 사유이기 때문에 일부 감면에 대해서만 쓰는 건 아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이 생겨요. 더럽게 많은데 내가 알기로는 다 써야 되느냐. 자, 일단 국세기본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있는 것만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감면 사유라 했으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법조문에 따라서 면제와 일부 감면. 그리고 일부 감면 중에 몇 개만 쓰셔도 되는 거예요. 면제에 오히려 핵심 키워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빼주겠다. 이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갈라서 탑다운으로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면 사유는 정당한 사유를 기본 요건으로 한 가산세 면제와 개별적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면제 사유는요.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법조문에 이 기한 연장 사유를 다 쓴다. 불필요한 행위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불필요한 행위라고요. 시행령에 있는 거를 다 쓰는 건 불필요한 행위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법학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1차 시험도 한번 가서 봐요. 시행령에 있는 게 얼마나 나오는지. 별로 안 나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시행령에서 중요한 것만 나오고 시행령에서 나오는 건 다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키워드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감면에 들어온다는 거죠. 두 번째 일부 감면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면한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조문이에요. 1을 못 써도 특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어쨌든 여기서 노란색 있는 것만 잘 쓰셔야 돼요. 수정신고. 어떻게 쓰시면 돼요? 법정 특정 기간 안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무 때나 쓰시면 돼요. 법정신고 기한 후 일정 기한 안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정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거나 무신고한 후에 일정 기한 안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있죠. 물론 과세전 적부심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거 결과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여기 있죠. 여기 제출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법조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 45페이지에 2항에 감면한다 1호 블라블라 결국 읽어보면 수정신고예요. 2호 기한 후 신고예요. 3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감액 해서 거기 과세전 적부심사 그리고 남옥의 1개월 이내 각종 협력 의무 이행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못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1호나 2호 정도만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법조문 48조를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디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지는 적어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워서 밑에 단을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면제하고 이게 다 포함된다는 내용을 아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고 이거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2년 이내 몇 프로, 1년 이내 몇 프로, 6개월 이내 몇 프로, 3개월 이내 몇 프로, 1개월 이내 몇 프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물음을 다시 한번 봐요. 감면 사유를 물어봤어요. 감면율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감면 사유만 물어봤어요. 감면율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진짜로 감면율을 겁나 외우고 그걸 다 갖다 때려 박아요. 그러면 나는 맞췄다 이번에. 이번에 나 몇 프로까지 싹 다 외워가지고 표를 그릴까 생각했는데 나 글로 쓰고 왔어. 막 그런 얘기 서로 막 하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지금 물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법에서만 돼요. 법에서만. 법에서 큰 구찌 있는 것만 낸다고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시행령은 중요한 것들만.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가 중요한 건지는 많이 설명드리는 거니까. 다 사람들이 쟁점이 있고 의견이 있는 걸 냅니다. 자, 물음 3번 가보죠. 위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이 적법한지를 논의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판례의 결론에 따라서 맞추면 될 거예요. 5점짜리잖아요. 5점짜리.
요런 5점짜리인데는 판례가 나오잖아요. 이거 결론 맞추라는 얘기예요. 결론 맞춰야 점수 주겠다는 거예요. 10점짜리 넘어가잖아요. 한 8, 9점, 10점, 10점 특히 넘어가잖아요. 결론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쟁점을 많이 맞추는 거고 이쪽에서는 결론이 좀 맞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짧게 짧게 준 것들은. 이해하시겠죠? 결론이 맞아야지 된다는 거죠. 왜 교수님은 결론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현은 클래스가 이게 맞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교수님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기까지 다 줬잖아. 다. 미안해요. 여기 나오는 거 나는 다 줬잖아. 다. 이 정도는 모르니 너는? 이 정도 히트 주고 이거 객관식이랑 똑같은 거 아니니? 거의 그 정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줄 만큼. 한 편을 뺐으면 10점짜리로 가야 돼요. 한 편을 뺐으면 뒤를 뺐으면 쟁점이 뭐가 있는지 이견인지 스스로 찾아서 그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부가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법령 의무 위반에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 핵심 쟁점은 이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 이게 세법상 견해 대립과 법을 모르는 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단순한 법령의 부지와 견해 대립은 다르다 이거죠. 지난번에 내가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요즘에 또 한번 쭉 돌았거든요. 부모한테 세무조사 받았을 때 빌렸다고 주장해서 넘어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사후 관리를 하거든요. 이자를 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현금을 받았는데 주장하는 거야. 나는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일단. 근데 그건 잠시야.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줘야 돼. 갚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이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현실에서 난 몰랐다. 이런 법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자를 내야 된다고 알려줬으면 내가 줬지.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아, 엄마한테 이자 주라고 했으면 내가 줬지. 왜 이자 안 줬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그렇게 따지면요. 세법은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법은 왜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와 견해 대립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길게 못 써도 제목 정도 쓰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와 세법상 견해 대립은 다르다.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를 보지 아니하나 견해 대립은 정당한 사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안을 적용하면 되죠. 파산관제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으로 비춰볼 때, 그러니까 이 앞에 사례에서 키워드를 결론에서 와서 갖다 쓰시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지금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 키워드가 사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결론에 갖다 쓰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 보면은 사실관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걸 다시 한번 쓰는데 그거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요. 그거는 전혀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법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책 같은 거 쓰시면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면 민법 입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노란색 책인데 양창수 대법관이 쓰셨던 책인데 제일 좋아요. 내가 한 10회 독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어쨌든 그 책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판례를 보면 사실관계를 네가 혼자 정리해라.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런 짓은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 혼자 정리하면서 법리가 생긴다 이거야. 그렇죠? 그 연습할 때 쓰는 거고. 어쨌든 앞에 자기가 제목 로마숫자에서 사실관계 쓰고 이런 건 불필요한 행위고 결론에서 필요한 문구를 갖다 쓰시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관제인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었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5점에서 앞에 다 빼고요. 사안의 적용만 이대로 쓰셔도요. 4점 나온다고 봅니다. 그냥 짧게 이건 길게 내가 한번 쓴 거예요. 채점평을 안 붙여놨네. 채점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 없다고 본 판결은 거기 써져 있는 걸요.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46페이지. 동그라미 5번은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음에 나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꽤 커요. 다음에 총괄 납부 신청을 한 사람이 전산상의 착오로 A 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소득을 같은 주소지에 소재한 B 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어요. 이게 의외죠. 의외. 그죠? 이거는 K 뭐 통신사 판례인데요. 어쨌든 이 전산차 마케팅 팀에서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비판이 조금 있는 판례이긴 합니다. 이해했죠? 색 다 납부했어. 근데 신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신고서가. A 신고서에 들어갈 거 B 신고서에 들어갔다. 이런 측면입니다. 자, 거기 채점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령 내용과 기존의 유사 판례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판례 사안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을 묻는 문제이다. 워낙 중요한 용어이고 유명한 판례 사안이다 보니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출제자 의도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답안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요거는 이제 뭐 당시에 유명했었던 판례니까 법령 내용과 기존의 유사 판례, 문제에서 주어진 판례 사안의 내용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인 결론에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답안이라면 그 서술의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바람직한 답안이라고 볼 수 없다. 3번 물음 틀린 새끼들은 뭐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가볼게요.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8년에 문제 소득세 2번과 법인세 3번이 대단히 수준 높은 문제였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번은 답은 후하게 줬을 거라고 봐요. 1번은. 문제 1번은 후하게 줬고 2번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좀 안 줬다고 보고 2번은 작살 났다고 보고 3번 있죠. 3번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봐서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좀 주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 이게 아주 유명한 판례를 그대로 구성한 겁니다. 실제 거주자 갑과 거주자 을은 갑소유 X 토지를 20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이번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음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면 특히 물음 2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계약금이 주어졌어요.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일에 2억 원. 중도금이 있어요. 중도금 17억 9천. 그리고 계약일이 2016년 5월 1일이었던 거고 중도금이 2017년 2월 1일이었던 거고 잔금이 있습니다. 잔금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1천만 원. 당시에 내가 수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 들었던 분들 기억할 텐데 이 잔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2% 룰이 있대. 2% 룰이 그 실무에서 좀 적용하는 룰인데 2% 미만 되면은 잔금 다 준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 개소리다 얘기를 하고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냥 금액적 중요성을 판단한 하나의 잣대지 결코 2%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라고 아주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2% 룰에 따라 풀면 이건 다 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판례 문구를 한번 잘 읽어보자고요. 이따 얘 잔금 1,000만 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 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용 승낙서를 작성해주고 16년 6월 1일 사용 수익을 개시했습니다. 16년 6월 1일 날 사용 수익을 개시합니다. 실제 판례상 거의 그대로 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음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물음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은 어렵진 않아요. 위사례에서 갑과 을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지급 후 갑이 해약할 경우, 자, 매도인이 해약하면 계약금 받은 거 2배 토해내 주는 거죠. 100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금 2억을 받았다면 4억을 던져주겠죠. 그렇죠. 을에게 100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을은 실제 손해는 2억이었던 거죠. 계약금 줬던 거. 근데 실제 손해를 초과해서 받는 돈은 추가 2억인 거죠. 그게 될 거고. 을이 매수인이 해약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을 미리 위약금 약정을 해둔 거죠.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16년 5월 20일에 갑에 의하여 해약되는 경우와 을에 의하여 해약되는 경우, 자, 소득의 종류, 수입 시기, 과세 방법,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과세 방법까지만 물어보면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같이 쓰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아예 따로 줬어요. 원천징수 의무. 그러니까 과세 방법, 종합소득 합산 신고 여부만 쓰시면 되게끔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세 물음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종류, 과세 방법, 수입 시기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세목별로 주요 소득별로 좀 나름 정리해서 가서 잘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9점짜리고요. 지금 물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갑에 의해 해약되는 경우와 을에 의해 해약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는 갑에 의해서 해약되는 경우, 하나는 을에 의해서 해약되는 경우. 물음에서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넘버링은 종류, 수입시, 과세방법, 원천징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답안 형태를 딱 준 거예요. 이렇게 써줘. 그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혼자서 쟁점, 사실관계 이거는 교수님이 나는 이렇게 채점할 거야. 이렇게 좀 써줘 라고 간곡히 청했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나의 갈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가세요. 뭐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물음을 잘 보고 제발 대답을 하시고, 자, 그러면 갑이 해약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하는 경우죠. 매도인. 자, 소득의 종류죠. 그럼 소득의 종류에서 핵심이 이거죠. 이게 위약금, 배상금, 과세 요건에 대해서 같이 쓰시면 되겠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죠.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이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문구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2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치면 18년에도 이걸 공부하면 안 돼요. 16년에도 나왔거든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건 소득세의 키 중에 키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을이 얻은 소득이죠. 갑이 해약을 했으니까 을이 얻은 소득은 위약금이 되는 거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얻은 소득이 있으니까 이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겁니다. 수입 시기. 그래서 요 정도 다 못 써도 좋아요. 비슷하게 써도 되는데 일단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해약, 실제 지급받은 손해를 넘어 받는 손해, 요 정도는 좀 쓰시는 게 좋다. 수입 시기는 단순합니다.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날입니다. 현금을 받았으면 지급받은 날. 그래서 원칙 조문이 적용됩니다. 과세 방법은 원래 원천징수를 같이 쓰는 게 맞는데 물음에서 줬으니까. 기타 소득은 그냥 종합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안에서 을은 종합과세 해야 되겠죠. 자, 원천징수. 줄 때 원천징수 합니다. 이게 대원칙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을이 해약하는 경우로 가보죠. 소득의 종류 똑같아요. 소득의 종류.
근데 요건 이제 좀 자세히 있으면 갑의 실제 손해는 없었던 거죠. 근데 2억 전부 다가 되겠죠. 실제 손해가 없는데 받은 게 2억이니까 이게 기타 소득이 될 거다. 수입 시기. 자, 요게 다른 거죠. 요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돈을 먼저 주고 계약이 확정된 때, 그때를 수입 시기로 하는 거죠. 특례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그래서 의리 계약금을 포기함에 따라 위약이 확정된 날인 16년 5월 20일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확정된 날. 날짜까지 좀 쓰시면 좋겠다. 날짜를 다 준 거니까. 과세 방법.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엔 기타 소득이 원천 징수된 바 없죠. 그러므로 종합소득에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과세 방법이니까. 하지만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천 징수 안 된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신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천 징수 면제 규정이 있는 거죠. 위약금 대체된 경우에는 원천 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소득세법에만 있습니다. 외국법인 이런 데 면제 규정이 없다. 그거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물음 2가 하이라이트죠. 15점짜리. 위살에서 X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잔금이 들어갔습니다. 잔금이. 이해하시겠죠? 승인 후 15일 주기로 했는데 승인 안 받고 그냥 잔금 들어갔습니다. 언제? 18년 2월 1일 날 1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에 갑은 16년 6월 1일 X토지의 양도 시기로 보아야 되고 납세자죠. 첫 번째 자기 주장이 뭡니까? 이날이다 이날. 아 미안해. 잘못 썼네. 계약금이 아니라. 사용수익 개시한 날 이날이다 주장하는 게 있고 이를 양도 시기로 보지 않으면 이날이다. 양도 시기로 보지 않을 경우 요 날이다. 중도금 준 때. 이게 금액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20억짜리 중에서 19억 9천이 들어갔잖아요. 여기까지. 금액이 대부분 지급됐으니까 사실상 지급일이 이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과세관청은 무슨 얘기냐? 이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이 판례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왜 과세관청이 더 늦은 날을 주장할까? 그런 의문은 안 드나요? 나만 드나요? 과세관청이 보통은 빠른 날을 대부분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더 늦은 날을 주장하잖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얘는 이날로 원래 신고를 했다가 경정청구를 들어갔어요. 경정청구를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 옛날 사건이잖아. 그래서 2006년이 이날이고 앞에가 2000년도였어요. 그때는 양도소득세에 어마어마한 변혁이 있었어. 이게 실거래가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얘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는데 양도 시기가 이쪽 앞쪽으로 오면 기준시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으니까 경조에서 받아먹겠다고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실제는.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건 몰라도 교수님은 그거를 여기서 배제한 이유는 알겠죠. 왜냐면 옛날 법이니까. 지금 실거래가 다 있으니까. 일단 양도 시기에 집중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음이 굉장히 좋아요. 각 시점을 양도 시기로 보는 근거를 설명해봐라. 뭐 이게 법학에서 얘기하는 소크라테식 수업이라고 하나요? 야, 다 필요 없고 논리적으로만 한번 생각해봐라. 이날로 얘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니? 이날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니? 이날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니? 각각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법리에 맞춰서.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양도 시기가 언제인지를 설명하시오. 이해하셨죠? 즉 최종 결론을 내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사용수익 개시라고 주장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일 때 사용수익 개시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장기 할부 판매라는 게 되면 가장 빠른 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장기 할부 판매의 조건이 뭡니까? 계약일에 다음날, 사용수익 다음날로부터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잖아요. 그걸 주장하면 될 거고 요 날은 뭐예요? 대부분 지급되었다. 그렇죠? 이 날은 뭐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이 이때다. 얘하고 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어느 날로 보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16년 6월 1일은 사용수익일이고 2월 1일은 중도금 지급일. 근데 얘를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2월 1일은 실제 잔금 최종 청산이죠. 이게 사실상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어느 하나를 양도 시기로 본 각각의 근거. 그래서 이 말은 안 써도 된다고 봐요. 이 말은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요. 사용수익일.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그래서 계약금 이외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며 사용수익일 이날 이제 넘긴 날부터 잔금 할부라는 건 넘기고 나서 대가를 이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긴 날이 이날이고 가장 빠른 날이니까 이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서 돈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 모순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논리적 모순이 뭐가 있습니까? 양도 시기에는 몰랐던 거죠. 양도 시기에는 제가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양도 시기에 1년 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 자체를 무슨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만큼인지 몰랐던 거지. 저도 저희 와이프랑 24년을 이렇게 같이 있을지 몰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24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예를 드리고 싶었지만 참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요날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모르잖아. 여기 자, 어쨌든 네,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있고 두 번째를 봅니다. 장기 할부가 아니더라도 야, 일반 원칙이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대금 청산일 아니에요. 대금 청산일. 판례에 따르면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이게 핵심이죠. 자, 사회통령상 그 대금이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본다. 나는 99%다 지금. 다 된다. 사회통령상 대금이 거의 지급됐다고 보는 거 아니냐 이거. 이해하셨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 사회통념이 뭐냐 이거지. 이 사안에서. 아주 유명한 내용이 있죠. 자, 여기 봅니다. 사회통념상 마지막 주장이죠. 야, 네 말이 일부 맞긴 한데 자 보자. 사회통념이라는 게 뭐냐. 사회통념상 대금이 다 지급되었다고 볼만한지 여부는 잔금을 남겨둔 경위나 미지급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초딩은 이거가 보이는 거야. 액수가 보이는 거야. 초딩은 생각이 없으니까 몇 프로 내면 된다고 보는 거야. 하지만 중딩 이상은 이게 보여야 된다고. 잔금을 왜 남겨뒀느냐.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잔금을 왜 남겨둔 거야. 이게 허가가 나야지 우리 진짜 끝을 보자 이거 아니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을 남겨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이유가. 여러분이 누구랑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잔금을 왜 남겨놓겠어? 저 작은 돈은. 저게 나와야 진짜 서로 거래를 한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끝이라는 거야. 그래야. 물론 이걸 빠꾸시킬 수는 없겠지. 다시 해제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사용 수익이 이미 개시된 상태에서 나중에 결국 돈을 주는 이유가 뭐 있어? 어쩔 수 없다 이거지.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야,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이건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사용 승인으로 15일이라는 건 사용 승인이 안 나면 잔금 주지 않고 이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판례 문구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교재 51페이지 한번 봅니다. 거기 파란색 아래 파란색 한번 볼게요. 부동산 매매 등으로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대가적 급부와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걸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판례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금액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왜 남겨뒀냐 이거지. 왜.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죠? 우리가 뭐 의사결정을 할 때 이유 하나를 이런 거 있잖아. 적당한 예를 들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아주 사회적 이슈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못 하겠어요. 요즘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앞에 여학생이 남자친구랑 같이 뭐 하는데 우리 오빠 1년 있다 결혼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1년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 새끼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편이 그런가? 100%는 아니라는 거야. 진짜 확실하면 그날 딱 찍었지.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을 이해하시면 금액만 가지고 어떻게 세상 일을 이거 금액 99%만 무조건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게. 그게 의미가 있어요. 99%면 무조건이야. 이거는 초등학생 발상 그런 게 어딨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 아닐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허접한 이유를 거기다 갖다 내면은 얘기가 안 되죠. 허접한 이유는. 그렇잖아요? 허접한 이유를 갖다 대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면은 아닌 거지. 그때 내 마음에 따라. 뭐 이런 거는 내 마음에 1%를 더 주고 싶을 때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는 허접한 이유가 아니지. 사업 승인이 무슨 허접해.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이런 게 세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한 양도 시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긴 해요. 다 깨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짧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1번 쓰고 1번인 이유, 주장 근거 그리고 아닌 이유 바로 쓰는 거고 2번 쓰고 여기 쓰고 아닌 이유 밑에 바로 쓰는 거고 3번 쓰고 긴 이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크게 나눠서 쓰도록 할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이 답안지가 이제 여러분 책으로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부분들도 있는데 내가 직접 쓰라고 하면은 나보고 현재에서 쓰라면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 근거 그리고 아닌 이유 주장 근거 아닌 이유 주장 근거 아닌 이유 하면은 많이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렇게 쓰셔도 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책처럼 쓴 거고 그러면 가볼게요. 까는 거지 이제부터. 계약 당시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1년 이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 핵심 문구였습니다. 두 번째 대금 청산일. 중도금 지급일을 사회통념상 청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 개발 승인 후에 잔금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 최종 잔금 지급일로 가야 된다. 사안의 적용 마지막에서 미지급 대금을 남겨둔 이유가 사업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한 점임을 비추어 볼 때 소액이긴 하지만 액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 잔금을 지급한 때를 양도 시기로 해야 된다. 이게 최종 결론이라고 보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요거는 수입 시기에 대한 장기 할부는 시행규칙에 있어요. 시행규칙. 시행령도 아니야 심지어. 그렇지만 판례에서 논리적으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조문을 주지 않고 이 정도는 니들 세무회계할 때도 많이 하니까 라고 주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이걸 뭐 변호사 시험이나 뭐 그런 시험에는 낼 리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시험에서 진짜 준다면 세법 이제 세무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조문을 다 줄 거야. 그래서 판단해봐라.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문을 잠깐 보고 물음 3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정리해서. 자,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타 소득. 50페이지. 그래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거. 그 과세 요건이 거기에 있는 거고 기타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이지만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었죠. 요 조문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 등이다.
자, 법의 98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시기, 취득시기. 양도나 취득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거 적용할 때 다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까지 끊어봐요. 그러니까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언제요?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그런데 이 대금 청산이 과연 어느 정도냐라는 건 1원 남겼어도 청산 안 된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걸 법에 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해석에 맡기고 있고 대법원은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이해하시겠죠? 왜 해석에 맡기고 있어? 법은 딱 일률적이어야 되잖아. 법이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걸 다 우리가 법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거야. 해석 영역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외한다. 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만약 이렇게 되면 영원히 양도시기가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1호는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라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겠다. 2호는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로 가겠다. 이건 취득하고 같은 법리인 거죠. 이때 등기 등록이 유효한 등기 등록이 아니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3호는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령에 가보면 시행규칙에 가보면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할부, 부가세법에서도 여러분 중간지급 조건부 그런 거 다 시행규칙에 있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거다. 그쪽은. 자, 마지막 해제 물음을 가보겠습니다. 물음 3번. 위사일에서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갑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갑은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갑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물음 자체에서 거의 힌트를 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수님이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30초 드릴 테니까 이 물음 자체에 좀 이상한 걸 하나만 발견해 보세요. 힌트 드릴게요. 갑이 해약했대요. 갑이 해제했대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잔금 지급은 누가 하지 않았지만 을이 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해제 원인을 발생시킨 놈은 사실 알고 보면 누구예요? 갑이죠. 그렇잖아요. 갑이에요. 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 해제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잔금을 이행 안 한 게 갑의 귀책 사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갑은 해제권이 없어요. 그렇죠? 해제권이 있어. 있는데 만약에 갑에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헷갈려가지고 미안한데. 갑이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을만 잘못했으면 당연히 해제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갑도 잘못한 거 아니야. 그 해제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해제권이 없는데 이게 짬짬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느낌이 쥐들이 뭐 안 하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맥락이 여기 깔려 있긴 해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함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나눠서 해제권 있고 없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학자들이 보고 학자들이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 지금 학설도 소개시켜 드리고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단순한 구분은 맞지 않다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렇게 냈었던 거고 여기도 약간 뉘앙스는 그렇게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답안지를 제가 쓴다라면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제너럴하게 80점짜리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건데 내가 진짜 시험을 본다라면 조세피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가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한 번은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해제가 다음에 어렵게 나오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이 양분법으로만 가는 건 고득점은 어렵다. 이해하셨죠? 판례는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내 생각은 이게 조세픽 의사가 있다라면 이 새로운 매매로 봐야 된다. 이런 문구를 쓰시는 건 매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그게 이상한 얘기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해제권 행사가 후발적 사유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보면은 통지하되 해제권이 인정되는 그 물음이 아니라 해설되는 거고. 두 번째,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된다. 그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답안지에 제가 오타가 있어요. 죄송해요. 부과할 수 없답니다. 없다. 있다라고 써놨더라고. 제가 OX에 약합니다. OX에 왔다 갔다 할 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다라고 좀 바꿔주세요. 자, 인정되지 않으면 합의해제예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합의해제는 새로운 매매입니다. 법률상. 그러나 판례에는 양도에 있어서 합의해제는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제 사견인데 이게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이거예요. 조세피 의도는 없었느냐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물음이 나올 때 예전 변호사 시험이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물음 같아. 양도소득세 해제에 있어서는 그때는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해제를 했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교재 51페이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이제 채점평 보기 전에. 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밑에 양도계약의 해제 판례입니다.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는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이건 해제권 행사로 볼 수 있겠죠. 과세관청이 요 판례를 넣은 건 요 문구부터예요. 과세관청에 부과 처분이 있은 후에 끊어보세요.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경종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그 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과 처분 당시에 이미 해제가 되어 있으면 야 우리는 일단 부과할게 그리고 후발적 경종 청구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부과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고요. 자, 행정 해석은요 판례하고 전혀 달라요. 과세관청은 다 이놈 새끼들 양도 해제 합의 해제 다 인정 못해. 이거 과세관청은 다 조세피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기 행정 해석을 한번 봅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어요.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판례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이해하시겠죠? 특히 행정해석은 판례를 많이 반영을 해주긴 하더라도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니네 신고 납부까지 다 안 하고서 무슨 얘기야 이런 게 합의해제하고나.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신고 납부까지 다 하고서 이미 우리 국고에 들어온 돈을 왜 다시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국가도 개인처럼 생각하면 돼. 왜 우리한테 돈 들어왔는데 왜 다시 달라고 하는 거야? 이미 들어왔으면 끝이지. 자꾸 이 생각하는 겁니다. 질이 그렇게 된 거고, 회시는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이 매매계약을 합의하지 경우 당초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시 주는 것도 과세 대상이냐? 그건 원상회복으로 인정해줘야 되겠지. 당초 이미 성립한 거에 영향이 없다라는 뜻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판례이다. 그래서 계약 이행 전의 것은 물론이고 이행이 완료된 계약이라도 이를 해제
합의해제 포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인데 다만 자 밑줄 굽니다. 학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양도계약의 해제까지 무한정 양도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게 주류예요. 주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문제로 삼았다. 어떤 상황이 이상해. 얘네들 그거 하지한 것까지 하면 그때는 법, 국기법 내용, 그 다음 합의해제 판례 내용, 그리고 마지막 학설이나 의견 있잖아요. 학설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답안이에요. 이거 명확합니다.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자, 출제위원 채점평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 시기, 취소에 따른 세금 문제에 관한 사례 문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제 취소 이렇게 같이 보는 맥락에서 쓰신 거고요. 기본 내용을 물어봤다. 물음 1은 2, 3은 사례에 대한 인식 해결 능력을 묻는 거다. 말이 어마어마하죠. 해결 능력. 우리에게 없는 거. 자, 물음 1은 세법 공부량에 비해서 답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즉 공부량이 많은 경우 쉽게 접근하여 점수를 취득하였지만 적은 경우 답안에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1번은 웬만하면 풀어야지. 웬만하면. 2는 양도시기 사례에 대한 문제로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본 수험생이라면 고민했을 법한 문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수험생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응당 세무사라면 세법이라는 법령을 단순히 암가해서는 안 되며 세무 문제에 대한 적용 및 문제 해결 능력의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시죠. 공자님이시네요. 이에 대해 사례 적용을 함에 취약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이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물음 3. 계약 해제권 인정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논하는 문제로서 해제권과 납세의무의 연관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법률적 지식과 세법적 논리를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사법의 약정권의 해제에 대한 법리, 그렇죠? 약정해제냐, 뭐 법정해제에 따른 해제권에 따른 행사, 아니면 뭘로 쓰면 돼요? 그 합의해제 이렇게 쓰면 되죠. 아마 내 생각에는요. 요 뒤에 있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6점밖에 안 되는데 해제권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약정해제권, 법정해제권 뭐 요런 거 막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막상 결론을 안 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뒤에는 앞뒤 없이 그냥 판례 그냥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했고요. 문제 2번 난이도를 보면 대단히 어려운데 특히 물음 2 형식으로 앞으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근거 쓰고 밑에 깨는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좀 해보신다. 생각을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그냥 있을 수도 없는 문제죠. 자, 문제 3번을 이제 쉬었다가 풀 건데요. 문제 3번도 실제 난이도는 대단히 높아요. 대신 물음 1과 2가 좀 주어진 문제고요. 물음 3, 4부터는 좀 어렵고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